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틴 스콜세지의 1973년작 비열한 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그의 두 번째 장편극 영화 1972년작 박스카 버사를 완성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마틴 스콜세지는 박스카 버사란 영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감독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업 영화를 통해 감독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스콜세지에게 한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영화에 길들여진 많은 감독들이 애초 자신이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테마는 잃은 채 오직 대중을 위한 오락 영화를 찍는 감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콜세지도 박스카 버사를 완성하고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즉, 스콜세지는 영화 감독으로서 자신의 미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시 스콜세지 곁에 미국 독립영화계 대부인 존 카사베테스가 없었다면 스콜세지의 필모그래피는 지금과는 조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박스카 버사라는 상업 영화를 만들고 돌아온 스콜세지에게 존 카사베테스는 말합니다. 마티, 이런 빌어먹을 쓰레기를 만드느라 1년을 허비했구만. 자네가 만들어야 할 작품은 이런 쓰레기가 아니야. 자네가 만들어야 할 작품은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 같은 작품이라고. 마틴 스콜세지는 존 카사베테스의 이런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회고합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반갑고 또 카사베테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콜세지는 카사베테스의 꾸지람 속에서 자신이 진정 신념을 가지고 만든 작품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존 카사베테스란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192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존 카사베테스는 사실 감독 이전에 배우로 영화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국내에서 존 카사베테스가 배우로 출연한 작품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품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로즈마리 베이비입니다. 로즈마리 베이비에서 존 카사베테스는 여주인공 미아 페로의 남편 역할로 나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태어날 자신의 자식을 악마들에게 넘기는 역할을 카사베테스는 연기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즈마리 베이비를 찍으면서 카사베테스와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는 바람잘날 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사베테스는 자신의 배역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작품 안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사베테스에게 로즈마리 베이비는 인간의 감정을 그린 예술작품이 아니라 단지 질 낮은 상업영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상업영화에 대한 카사베테스의 이런 태도는 비단 로즈마리 베이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카사베테스는 그 이전에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작품들을 모두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런 반골적인 기질 때문에 카사베테스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대학이 까다로운 배우라는 악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악명에도 불구하고 카사베테스는 인간의 영혼과 감정의 흔들림에 주목한 예술가였습니다. 결국 카사베테스는 기존 할리우드 영화 시스템을 떠나 자신의 예술관이 투영된 영화를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카사베테스가 한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카사베테스가 라디오에 나간 이유는 자신이 출연한 상업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요컨대 영화사 중역들이 카사베테스를 개봉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카사베테스는 재미없는 영화도 재미있는 영화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 그 홍보 자리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카사베테스는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쓰레기니까 절대로 보지 말아라. 라디오 방송국은 난리가 납니다. 이에 개의치 않고 카사베테스는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보내준다면 이 영화보다 훨씬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후에 카사베테스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 너무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헛소리를 마구 찌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취자들은 카사베테스의 이런 말을 헛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카사베테스의 말을 들은 청취자들은 적지 않은 돈을 모아 라디오 방송국으로 보냈습니다. 카사베테스는 그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즘 말로 크라우드 펀딩을 한 것입니다. 일단 돈이 모이자 카사베테스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사베테스는 라디오 청취자들이 보내준 돈과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영화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 영화가 바로 1959년작 그림자들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카사베테스는 플롯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인간들과 그들이 엮어나가는 감정을 통해 생동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연기의 문외 아닌 제가 봐도 그 영화 속 연기는 정말로 현실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카사베테스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얼굴들인데, 그 얼굴들이란 영화에서 배우들의 이런 강렬한 연기는 극치를 이룹니다. 이런 강렬함을 통해 카사베테스는 그의 이름을 미국 영화에 새로 새겨넣습니다. 이런 카사베테스의 응원에 힘입어 스콜세지는 거의 6년 동안 작업을 미루어둔 영화 비열한 거리의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작가주의적 자세는 이렇게 카사베테스의 응원을 통해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열한 거리는 데뷔작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와 마찬가지로 조구적 구원을 바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공간, 즉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 역시 전작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와 마찬가지로 스콜세지가 나고 자란 뉴욕 이탈리아 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영화 비열한 거리는 9월 중순쯤 뉴욕 리틀 이탈리아 거리에서 열흘 동안 진행되는 성 제나로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제나로는 나폴리의 성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기원 후 305년 기독교 박해가 한창 진행 중이던 로마 제국 나폴리 북쪽 베네벤토란 도시의 주교였는데, 이분도 결국 로마 제국 군인들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참수를 당할 때 누가 그 피를 호리병 같은 데다 담아놨나 봐요. 그리고 이를 나폴리 교회에 안치시켰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몸에 빠져나온 피는 응고가 되죠. 그리고 오래되면 그 피는 결국 가루가 됩니다. 더 오래되면. 교회에 안치된 성 제나로의 피도 응고가 되고 결국엔 다시 가루가 돼요. 근데 이 피가 신기하게 9월 19일만 되면 다시 액체가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적인데, 지금도 성 제나로의 피가 나폴리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성 제나로 축제는 바로 이 성 제나로의 피가 다시 액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축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축제는 나폴리인뿐만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탈리아 미국인들에게도 전승되어 지금까지 축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피가 만약 축제 기간 동안 계속 굳은 채로 있으면 재앙이 내린다고 해요. 그 지역사회에. 그리고 다시 액체가 되면 평화가 내린다고 합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이런 성 제나로의 피가 일종의 복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화 비열한 거리가 끝나는 순간은 열흘간의 성 제나로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결말 부분은 차후 다시 이야기하고 영화의 스토리 그리고 그 테마를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열한 거리의 주인공 찰리, 역시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와 마찬가지로 하비 케이틀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 찰리라는 인물은 마피아로서 성공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마피아가 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러 스스로를 골치 아픈 상황으로 내몰면서까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즉 찰리란 캐릭터는 전작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의 주인공 JR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캐릭터입니다. 이런 찰리의 선한 행동에 대한 대상이 되는 인물, 즉 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인물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자니 보이란 캐릭터입니다. 로버트 드니로에 대해선 차후 택시 드라이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니 보이란 인물은 정말 구제불능의 문제아 캐릭터입니다. 이 자니 보이란 인물은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또 마피아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를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마피아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찰리는 이런 자니보이의 빚보증을 서주면서 공경에 처한 자니보이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찰리는 자니보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피아 보스인 삼촌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마피아 보스인 삼촌은 찰리에게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자니보이 같은 인간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건 사실상 찰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협박 비슷한 경고죠. 즉 삼촌은 찰리에게 문제아인 자니보이와 계속 어울린다면 너를 마피아 세계에서 내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리는 이런 삼촌의 건의에 꿈쩍도 못하면서 또 한편으론 자니보이를 보살피는 것을 멈추지 못하죠. 이런 찰리의 모습을 자니보이는 처음엔 진정한 우정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니보이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찰리의 헌신이 결국 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자니보이는 실제로 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짐을 덜기 위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찰리는 이를 부정하고 끝까지 자니보이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자니보이는 결국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찰리는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니보이를 차에 태워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파국이 찾아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자니보이와 마이클은 결국, 자니보이는 마이클이란 친구인데 이 사람도 마피아예요. 이 친구한테 결국 총에 맞습니다. 총격을 당한 찰리의 자동차는 소화전을 들이받아 멈추고, 한마디로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소화전 위로 물이 막 치솟습니다. 이와 동시에 총에 맞은 자니보이의 목에 총을 맞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솟구쳐 오르는 피와 물의 이미지는 처음 이야기했던 성 제너로의 피, 액체가 된 피와 복선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솟구쳐 오르는 피와 물은 찰리와 자니보이에게 평안, 즉 구원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 때문에 자니보이의 뒤치다거리도 못할 것이고, 아울러 삼촌에게 찍혀서 이제 마피아로서 성공하는 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심지어 목에 총을 맞은 자니보이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파국의 상황을 통해 스콜세지는 왜 성 제너로의 피, 즉 평온과 구원의 이미지를 연결시켰을까? 저는 처음에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스콜세지의 신성 모독적인 유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비열한 거리를 다시 보는 중에 자니보이에게 총을 쏘는 총잡이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마틴 스콜세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니보이에 대해서 총을 쏘기 전에 마틴 스콜세지가 맡은 역할인 총잡이는 자신의 권총 손잡이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총을 다루는 이런 스콜세지의 모습은 마치 성상에 키스를 하는 그 카톨릭 교도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스콜세지가 그 자신을 과거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내적 갈등, 그 어떤 종교와 성과 속의 문제, 그런 갈등을 자신의 손으로 종결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영화를 통해 성 제너로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찰리도 아니고 자니보이도 아니라 바로 스크린 뒤에 숨어서 이 영화를 연출했던 마틴 스콜세지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스콜세지는 비열한 거리를 모두 촬영하고 나서 그 자신의 내적인 컴플렉스와 성과 속의 갈등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멘터리를 처음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전에 해설한 빅쉐이브하고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를 통해 스콜세지가 무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아시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열한 거리의 영상 연출적 특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는 $60만 저예산으로 26일 동안 황급히 촬영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영화 비열한 거리의 배경은 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촬영의 20일 정도는 LA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화의 배경지인 뉴욕에서 촬영된 기간은 6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열한 거리를 촬영할 당시 스콜세지는 촬영 스텝 구인과 로케이션 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스콜세지는 영화 촬영이 비교적 용이한 LA에서 비열한 거리의 많은 부분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촬영 스케줄은 필연적으로 영화의 컨티뉴이티, 즉 연결성에 위험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비열한 거리의 여러 장면들은 뉴욕과 LA가 번갈아가며 혼잡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즉 영화 속 캐릭터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LA에 있던 집안이 뉴욕으로 바뀌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스콜세지는 모든 장면을 미리 다 설계하고 꼼꼼히 스토리보드에 그려놓고 작업했습니다. 그 결과 영화 비열한 거리는 그 어느 장면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편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보통 영화 작업 시 감독들은 영화를 스토리 순서대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들의 감정의 일관성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뉴욕과 LA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된 비열한 거리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요컨대 배우들은 영화 속 선형적 시간과 흐름과는 다른 정반대인 비선형적인 연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비 케이틀과 로버트 드니로 같은 배우들도 철저히 준비한 끝에 끝까지 자신의 감동선을 잃지 않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를 통해 로버트 드니로와 하비 케이틀이 굉장히 훌륭한 배우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영화 작업, 연출, 연기 모든 부분이 비일상적인 상황을 일상적인 상황으로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작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공간. 영화 비열한 거리의 주요 무대는 뉴욕 리틀 이탈리아 거리에 위치한 지하 술집입니다. 이것은 주인공 찰리와 자니보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이 술집은 벽과 조명에 계속 붉은 기운이 감돕니다. 스콜세지는 이렇게 붉은색을 과도하게 사용한 이유를 찰리와 자니보이를 둘러싼 공간이 마치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아울러 스콜세지는 비열한 거리를 통해 영화 음악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대는 영화에다가 대중음악을 넣고, 그러니까 팝송이나 대중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40년 전 과거만 해도 영화에는 영화용 음악을 따로 작곡해서 삽입하는 것이 정석이었다고 합니다. 스콜세지의 이런 팝송 사용을 잘 보시면 스콜세지가 무조건 좋은 음악을 영화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스콜세지는 영화의 주제나 캐릭터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Ronettes, Be My Baby, 롤링 스톤즈의 스트리트 파이팅 맨, 마블렛의 미스터 포스트맨, 그 밖에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 그리고 민요가 영화의 주제,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 음악의 공통점은 모두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통해 어떤 테마와 주제를 표현한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잘 연출하기 위해선 따라서 음악에 대한 어떤 조예를 넘어선 음악을 영화만큼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영화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말로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을 써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언젠가 워너브라더스에서 저한테 제발 우리 영상을 사용해주세요 하고 연락이 오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그 전까지 말로 때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양해 바랍니다. 다음엔 스콜세지의 차기작 앨리스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 스콜세지 다음 작품이죠. 차기작이 아니고 앨리스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작품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이 사람이 영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좀 다가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